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내동댕이 쳐진 하얀 서류 봉투가 마치 사형 선고를 담은 판결문처럼 김서연의 발치에 멈춰섰는데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그녀의 존재 가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잔인한 칼날과도 같았다. 청담동의 고급스러운 거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적했지만 서연에게는 그 고요함이 마치 폭풍전야의 비명처럼 들려와 고막을 찢을 듯이 울리고 있었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차를 마시는 시어머니 최 여사의 눈빛은 경멸을 넘어 혐오에 가까웠고 그녀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서연의 가슴 깊숙이 박히고 있었다. 불임이라는 두 글자가 적힌 진단서는 서연이 지난 3년간 이준호의 아내로서 헌신했던 모든 시간과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최 여사는 차잔을 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싸늘한 목소리로 서연의 침묵을 깨뜨렸는데 그녀는 며느리의 아픔을 위로하기는커녕 가문의 대를 끊으려는 죄인 취급하며 당장 도장을 찍으라고 종용했다. 내가 양심이 있다면 준호를 놔줘야지. 우리 강씨 집안의 칠거지약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자리를 지킬 셈이냐? 라는 말은 서연이 가장 두려워했던 말이었기에 반박조차 할 수 없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집어들었는데 종이 끝이 바들바들 떨리는 것을 감추기 위해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맺힐 지경이었다. 그녀는 준호를 사랑했지만 자신 때문에 그가 평생 아이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과 어머니와 대면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서연은 눈물조차 말라버린 건조한 눈동자로 최 여사를 응시하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것은 패배의 인정이 아니라 사랑하는 남자를 위한 마지막 배려이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선택이었다.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대신 준호 씨에게는 제가 먼저 실증 나서 떠나는 거라고 말해주세요. 그 사람이 제 몸 상태를 알게 되면 죄책감을 가질 테니까요. 서연의 목소리는 모구름처럼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결심은 단단한 바위처럼 확고해서 최 여사조차 잠시 멈칫할 정도였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서연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인주의 차가운 감촉은 그녀의 심장이 얼어붙는 온도와 비슷했고 그렇게 그녀의 결혼 생활은 허무하게 마침표를 찍었다. 짐을 싸서 집을 나서는 날 하늘에서는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는데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커다란 캐리어 하나만을 끌고 정든 집을 나섰다. 준호는 해외 출장 중이라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서연은 그가 돌아와서 텅 빈 방을 마주했을 때 느낄 상실감을 상상하며 가슴을 쥐어뜯었다. 그녀는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유심칩을 빼서 하수구에 던져버렸는데 이는 준호가 자신을 찾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지만 동시에 자신의 미련을 끊어내려는 의식이기도 했다. 갈 곳 없는 그녀가 향한 곳은 서울 변두리의 낡은 모텔방이었고 그 좁고 스펀지 방 안에서 그녀는 비로소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며칠 밤낮을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며칠 후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니면 낯선 환경 탓인지 서연은 심한 구토 증세와 함께 현기증을 느끼며 쓰러지듯 동네의 작은 산부인과를 찾게 되었다. 낡은 진료대 위에 누워 초음파 검사를 받던 그녀는 의사의 입에서 나올 스트레스성 위염이라는 진단을 예상하며 멍하니 천장에 얼룩을 세고 있었다. 하지만 나이 지긋한 의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건넨 말은 그녀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축하합니다. 임신 6주입니다. 아기집이 아주 튼튼하게 잘 자리 잡았네요. 서연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의사의 멱살을 잡을 듯이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불임이라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라고 소리쳤다. 의사는 당황하며 모니터 화면을 가리켰고 그곳에는 콩알만하지만 분명히 뛰고 있는 작은 생명체의 심장 박동이 선명하게 비치고 있었는데 그 규칙적인 리듬은 서연의 멈췄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어디서 그런 진단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자궁은 아주 건강합니다. 오히려 쌍둥이의 가능성도 보이는데요. 의사의 말에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머릿속에서 거대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소리가 들렸다. 불임 진단서는 조작된 것이었고 최 여사는 며느리를 쫓아내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며느리를 들이기 위해 끔찍한 거짓말을 꾸며낸 것이었다. 분노와 배신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지만 동시에 뱃속의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적인 모성애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서연은 병원을 나서며 주먹을 불끈 쥐었는데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더 이상 춥게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뜨거운 복수심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준호에게 연락해 사실을 알릴까 잠시 고민했지만 지금 돌아간다면 최 여사가 아이를 해치거나 빼앗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앞섰다. 준호는 어머니를 이길 수 없을 것이고 자신은 힘없는 이혼녀일 뿐이었기에 서연은 아이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숨어서 힘을 키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배를 어루만지며 미안해. 아가들아, 아빠 없는 척 살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엄마가 반드시 너희들을 지킬게. 그리고 언젠가 다 되돌려줄게. 라고 피처럼 맹세를 했다. 그로부터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계절은 다시 봄으로 바뀌어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은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고 있었다. 안내방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자동문이 열리며 런던발 비행기에서 내린 승무원들이 대열을 맞춰 걸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사람은 맨 앞에 선 사무장 김서연이었다. 그녀는 과거의 주눅들고 여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당당하고 세련된 자태를 뽐내고 있었으며 붉은색 유니폼은 그녀의 하얀 피부와 대조되어 강렬한 카리스마를 발산했다. 그녀는 로열스 항공의 경쟁사인 퀸즈 항공의 에이스 사무장이 되어 돌아왔고 그녀의 눈빛은 지난 6년간의 치열했던 삶을 증명하듯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서연이 입국장 로비로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그녀의 미모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의 양손을 잡고 걷는 두 아이 때문이었다. 선글라스를 낀 채 한 손에는 장난감 태블릿을 들고 시크하게 걷는 남자아이와 양갈래 머리를 하고 인형을 안은 채 해맑게 웃고 있는 여자아이는 누가 봐도 감탄이 나올 만큼 사랑스러운 쌍둥이 남매였다. 서연은 아이들을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고 이준, 이하나, 여기가 한국이야. 너희들이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엄마의 고향이란다으라고 다정하게 속삭였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공항을 둘러보았는데 특히 이준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하며 무언가를 분석하는 듯한 나이에 맞지 않는 영민한 눈빛을 보였다. 그때 공항 VIP 라운지 쪽에서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걸어오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바로 로열스 항공의 대표이사가 된 이준호였다. 그는 여전히 훤칠하고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고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워 주변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준호는 사업차 마중 나온 바이어와 악수를 나누며 무미건조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의 시선은 습관적으로 인파 속을 훑으며 누군가를 찾는 듯 공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지난 6년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일에만 매달려 회사를 키웠지만 마음 한구석에 뚫린 구멍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다. 운명의 장난처럼 서연과 아이들이 걷는 동선과 준호의 동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서연은 준호를 먼저 발견하고 놀라 걸음을 멈췄다. 6년 만에 보는 그는 훨씬 더 야위고 날카로워져 있었지만 그 익숙한 실루엣만으로도 서연의 심장은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감추려 했지만 이하나가 전마, 저 아저씨 TV에서 봤어. 비행기 왕자님이야 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바람에 주변의 시선이 쏠리고 말았다. 준호는 아이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붉은 유니폼을 입은 서연과 눈이 마주치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떨어뜨릴 뻔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응시했는데 준호의 눈동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그리움으로 흔들렸지만 서연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준호는 서연아.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지만 서연은 곧바로 표정을 굳히며 선글라스를 고쳐 쓰고는 아이들의 손을 잡아 끌었다. 가자, 얘들아. 아빠 기다리시겠다. 그녀가 내뱉은 자빠라는 단어는 준호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처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서연은 준호의 시선을 외면한 채 도망치듯 하지만 겉으로는 우아함을 잃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났고 준호는 멍하니 서서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준호는 경호원들이 길을 터주는 것도 잊은 채 방금 본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혼란스러워했는데 특히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남자아이의 눈매가 자신의 어릴 적 사진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퀸즈 항공 입국 승무원 명단 확인해. 김서연, 그 이름이 있는지, 그리고 그 아이들이 누군지 당장 알아내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인지 환희인지 알 수 없는 감정으로 젖어 있었고 6년간 묻어두었던 진실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려는 순간이었다. 공항의 소음 속에서도 준호의 귀에는 비행기 왕자님이라고 외치던 아이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계속 맴돌았다. 한편 택시에 올라탄 서연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아이들이 들을까 봐 걱정될 정도였다. 이주는 엄마의 떨리는 손을 잡으며 엄마, 왜 그래? 아까 그 아저씨 알아? 나쁜 사람이야 라고 차분하게 물었다. 서연은 아들의 쏘아보는 듯한 눈빛이 준호와 너무나 닮아 있어 가슴이 아려왔지만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옛날에 엄마를 아주 힘들게 했던 사람과 닮아서 그래. 신경 쓸 거 없어. 하지만 이주는 엄마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고 주머니 속에서 작은 스마트폰을 꺼내 아까 본 아저씨의 얼굴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서울의 풍경이 6년 전과 많이 달라졌음을 느끼며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는데 그녀가 돌아온 이유는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퀸즈 항공의 수석 사무장으로서 로열스 항공과의 합병 프로젝트를 저지하고 자신을 쫓아냈던 최 여사와 그 일당들에게 뼈저린 후회를 안겨주기 위해 돌아온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아이들에게 떳떳한 이름을 찾아주고 그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이 그녀의 최종 목표였다. 택시가 한강 다리를 건널 때 서연은 강물에 비친 불빛을 바라보며 이준호, 당신은 몰랐겠지만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야라고 속으로 되뇌었다. 그 시각 최 여사는 갤러리에서 우아하게 그림을 감상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는데 최근 아들 준호가 정략 결혼 상대인 재벌가 딸 홍유라와의 결혼을 계속 미루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6년 전 며느리를 쫓아낸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믿고 있었고 완벽한 며느리를 맞아들여 가문의 위상을 높일 꿈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한 장의 사진, 공항에서 찍힌 서연과 쌍둥이의 흐릿한 사진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일그러졌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 개 같은 년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게다가 저 애들은 뭐야? 최 여사의 비명 섞인 목소리가 고요한 갤러리에 울려 퍼졌고 그녀는 직감적으로 자신의 견고했던 성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꼈다. 준호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비서실장 박 실장이 가져온 보고서에는 김서연이 퀸즈 항공의 전설적인 사무장이 되어 있으며 영국에서 만난 사업가와 재혼했다는 서연이 조작해둔 정보가 적혀 있었다. 대체 아이들. 준호는 보고서를 구겨버리며 쓴웃음을 지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에서는 그 정보가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아니 거짓이어야만 한다는 강렬한 희망이 솟구쳤다. 그는 6년 전 서연이 떠나던 날 남겼던 이혼 서류와 편지를 금고에서 꺼내 다시 읽어보았는데 편지 곳곳에 묻어있던 눈물 자국이 이제야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서연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말하지 않고 떠난 거야? 준호의 독백은 허공에 흩어졌지만 그의 눈빛은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집념으로 불타올랐다. 밤이 깊어 서연은 아이들을 재우고 호텔 테라스에 나와 와인 한 잔을 마셨는데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하고 비정해 보였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들어 퀸즈 항공본사로 전화를 걸었다. 네,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내일 로열스 항공과의 공동운항 VIP 비행, 제가 직접 탑승합니다. 라고 보고했다. 내일이면 3만 피트 상공에서 그와 다시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곳은 그녀가 지배하는 공간이자 도망칠 곳 없는 완벽한 무대가 될 것이었다. 서연은 잔에 남은 와인을 단숨에 들이켜며 붉게 물든 입술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더 이상 눈물 흘리던 약한 김서연은 없었다. 오직 아이들을 위해 괴물이 되기로 결심한 엄마, 김서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국제공항의 VIP 전용 게이트 앞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이는 대한민국 양대 항공사인 로열스 항공과 퀸즈 항공이 최초로 시도하는 코드쉐어 VIP 전용기 운항 때문이었다. 퀸즈 항공의 수석 사무장 자격으로 이번 비행의 총책임을 맡게 된 김서연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유니폼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깊은 심호흡을 했다. 붉은색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머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단정하게 빗어넘긴 그녀의 모습은 완벽 그 자체였지만 거울 속에 비친 눈동자는 마치 전투를 앞둔 장수처럼 비장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재킷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 아이들의 사진이 담긴 낡은 지갑을 넣으며 흔들리지 마. 너는 로열스 항공의 며느리가 아니라 퀸즈 항공의 김서연 사무장이야 이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속삭였다. 탑승구 너머로 보이는 거대한 A380여 개 끼는 오늘 그녀가 지배해야 할 영토이자 과거의 망령과 마주해야 할 결투장이었다.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에서 대기하던 VIP 승객들이 하나둘 기내로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모습을 드러낸 이준호는 단연 눈에 띄는 존재감을 발산하고 있었다. 그는 로열스 항공의 대표로서 이번 합작 운항을 직접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탑승했지만 사실 그의 신경은 온통 어제 공항에서 마주친 전처 김서연에게 쏠려 있었다. 준호가 기내에 들어서자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서연은 15도 각도의 완벽한 미소와 함께 안녕하십니까? 이준호 대표님, 퀸즈 항공 사무장 김서연입니다. 탑승을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꾀꼬리처럼 맑고 고왔지만 그 속에는 사무적인 냉랭함만이 가득 차 있어 준호는 마치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준호는 잠시 서연의 얼굴을 응시하다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신의 좌석인 1열석으로 이동했는데 그가 자리에 앉자마자 서연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며 웰컴 드링크 주문을 받으려 했다. 샴페인과 미네랄 워터 중 어떤 것으로 준비해 드릴까요? 서연의 질문에 준호는 대답 대신 그녀의 네임택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서연아, 정말 너야? 이 6년 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내가 널 찾았는지 알아요라고 억눌린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여전히 기계적인 미소를 유지한 채 손님, 저는 지금 업무 중입니다. 사적인 대화는 삼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샴페인으로 준비해 드릴까요? 라고 동문서답하며 그의 감정적인 접근을 철저하게 차단했다. 준호는 그녀의 태도에 기가 막히다는 듯 허탈하게 웃었지만 주변의 다른 승객들과 승무원들이 보는 눈이 많아 더 이상 추궁하지 못하고 물 한 잔 줘 라고 짧게 내뱉고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륙 후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지자 기내는 안정을 되찾았고 승무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기내식 서비스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갤리 안에서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방금 전 준호와 마주했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프로 정신으로 무장하여 간신히 버텨냈던 것이다. 그녀는 카트를 끌고 다시 객실로 나갔고 준호의 테이블에 정성스럽게 플레이팅된 에피타이저를 내려놓으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다. 하지만 준호는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고 서연의 왼손 약지에 끼워진 심플한 반지를 보며 그 반지 뭐야? 재혼이라도 했다는 거야? 라고 날카롭게 물었다. 그것은 사실 서연이 귀찮은 추파를 막기 위해 끼고 다니는 가짜 결혼 반지였지만 준호에게는 진실을 숨기기 위한 완벽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다. 서연은 짐짓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반지를 만지작거렸고 준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잔인한 거짓말을 내뱉었다. 네. 영국에서 만난 좋은 분이에요. 제 과거까지 모두 감싸주는 따뜻한 사람이죠. 대표님도 좋은 분 만나서 결혼하셔야지요. 언제까지 과거에 얽매여 살 건가요? 그녀의 말은 준호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았고 준호는 순간적으로 욱하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테이블을 꽉 쥐었다. 거짓말. 내가 날 두고 다른 남자랑. 넌 그런 여자가 아니야? 준호의 부정에도 서연은 여유롭게 웃으며 사람은 변해요. 대표님, 6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저라고 평생 눈물만 흘리며 살 줄 아셨나요? 라고 응수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트를 밀고 멀어졌다. 준호는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질투심과 배신감에 휩싸여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다.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 3만 피트를 지날 무렵 기장은 안내 방송을 통해 난기류 구간을 통과할 예정이니 좌석 벨트를 매라고 신호를 보냈지만 그 경고가 끝나기도 전에 기체는 갑작스러운 강력한 터뷸런스를 만나 요동치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손이 비행기를 잡고 흔드는 것처럼 기체가 급격히 하강하자 승객들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고 선반 위의 짐들이 덜컹거리며 불안한 소음을 냈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승객들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복도로 뛰어나왔는데 당황한 노부부가 안전벨트를 매지 못해 쩔쩔매는 것을 보고 몸을 날려 그들을 도왔다. 진정하세요. 머리 숙이시고 벨트 꽉 잡으세요. 서연의 외침과 함께 비행기가 다시 한번 크게 출렁했고 중심을 잃은 서연은 바닥으로 넘어지며 팔꿈치를 좌석 모서리에 강하게 부딪혔다. 그 충격으로 서연의 앞치마 주머니에 들어있던 소지품들이 바닥으로 쏟아져 나왔는데 볼펜과 수첩, 그리고 그녀가 부적처럼 지니고 다니던 낡은 가죽 지갑이 복도 중앙으로 미끄러져 나갔다. 하필 그 지갑은 준호의 좌석 바로 옆에 떨어졌고 충격으로 인해 지갑이 펼쳐지면서 투명한 필름 속에 끼워진 사진 한 장이 준호의 시야에 들어왔다. 준호는 흔들리는 기체 속에서도 바닥에 떨어진 그 지갑을 본능적으로 주워들었고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주변의 소음이 모두 사라지고 멍한 정적만이 흐르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사진 속 남자아이는 준호의 어린 시절 앨범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똑같은 눈매와 입술을 하고 있었고 여자아이는 서연의 사랑스러운 눈웃음을 그대로 빼다 박은 모습이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어루만지며 숨을 멈췄는데 아이들의 나이는 얼추 보아도 5살. 즉, 서연이 떠난 지 6년이라는 시간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숫자였다. 이게 도대체... 준호의 머릿속에서는 서연이 공항에서 아빠 기다리시겠다라고 했던 말과 방금 전 재혼했다라고 했던 거짓말들이 뒤섞여 혼란을 가중시켰다. 만약 재혼해서 낳은 아이들이라면 이렇게 클 수가 없었고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태어난 자신의 핏줄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난기류가 잦아들고 기체가 안정을 되찾자 서연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자신의 물건들을 찾기 위해 둘러댔다. 그녀는 준호의 손에 들린 자신의 지갑을 발견하고 얼굴이 사색이 되어 달려들었다. 이리 주세요. 제 물건입니다. 서연은 예의도 잊은 채 준호의 손에서 지갑을 낚아채듯 빼앗으려 했지만 준호는 지갑을 꽉 쥔 채 놓아주지 않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아까의 분노와는 다른 형용할 수 없는 충격과 의문으로 가득 차 서연을 압박했다. 김서연, 설명해. 이 아이들 누구야? 내 눈 똑바로 보고 말해. 누구야? 준호의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좁은 통로를 울렸고 주변의 승객들이 웅성거리며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서연은 지갑을 뺏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남의 사생활이니까 돌려주세요. 라고 소리쳤지만 준호는 그녀의 손목을 잡고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다. 내가 말했지, 재혼했다고. 그럼 저 아이들은 영국놈 자식들인가? 그런데 왜 나랑 똑같이 생겼지? 준호의 눈에서 붉은 핏발이 서고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의 손목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절규하듯 물었다. 6년 전 떠날 때 너 임신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도망친 거야? 서연은 준호의 질문에 심장이 다칠 듯한 공포를 느꼈지만 여기서 진실을 인정하면 아이들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기로 작정했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차갑게 쏘아붙였다.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아요. 그리고 제 남편의 유전자가 워낙 강해서 우연히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억측으로 모욕하지 마세요. 서연은 억지로 지갑을 빼앗아 품에 안고 갤리로 도망치듯 뛰어들어갔고 커튼을 닫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 속 아이들의 사진을 꺼내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는데 눈물방울이 사진 위로 뚝뚝 떨어져 아이들의 얼굴을 적셨다. 안 돼, 아직은 아니야.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녀는 공포에 질려 중얼거렸지만
커튼 너머에서는 준호가 비서에게 당장 착륙하자마자 유전자 검사 준비해.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찾아내 라고 지시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좁은 비행기, 도망칠 곳 없는 상공 3만 피트에서 판도라의 상자는 이미 열리고 말았고 두 사람을 둘러싼 운명의 소용돌이는 이제 막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회전하기 시작했다. 준호는 자리에 다시 앉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머릿속은 온통 사진 속 아이들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6년 전 어머니가 건네주었던 서연의 불임 진단서를 떠올리며 어쩌면 그 모든 것이 조작된 거짓말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만약 어머니가 자신을 속이고 멀쩡한 아내와 내 자식들을 내쫓은 것이라면 그는 어머니를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준호는 주먹을 꽉 쥐며 창밖의 구름을 노려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잃어버린 사랑을 그리워하는 남자의 눈빛이 아니라 진실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가 된 맹수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비행기가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는 동안 준호와 서연 사이에는 침묵보다 더 무거운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착륙 안내 방송과 함께 비행기의 바퀴가 활주로에 닿으며 둔탁한 마찰음을 내자 서연의 심장도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그녀는 승객들이 하차하기 전 갤리에서 거울을 보며 흐트러진 유니폼을 정리하고 떨리는 호흡을 가다듬으려 애썼다. 기내에서 이준호와 마주친 이후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아이들을 어떻게 그로부터 숨길 것인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혹시라도 입국장에서 그가 다시 기다리고 있을까 봐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동료 승무원들에게 먼저 나가라고 손짓하며 자신은 마무리 정리를 핑계로 가장 늦게 내리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준호와의 동선을 피하기 위한 그녀 나름의 필사적인 시간 끌기 작전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얄팍한 계산을 비웃기라도 하듯 준호는 VIP 의전 차량을 이용해 먼저 공항을 빠져나가는 대신 일반 승객들이 나오는 수화물 찾는 곳 근처 기둥 뒤에 숨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이 트롤리 카트를 밀고 입국장 게이트를 빠져나왔을 때 공항 로비는 마중 나온 인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어 그녀는 잠시 안도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인파 속에 묻혀 조용히 사라질 수 있을 거라 기대한 것이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꺼내 쓰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출구를 향해 걸어갔지만 자동문이 열리고 찬바람이 얼굴에 닿기도 전에 누군가가 그녀의 앞을 거대한 벽처럼 가로막았다. 고개를 들자 그곳에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지친 기색이 역력하지만 눈빛은 마치 맹수처럼 형광빛으로 빛나는 이준호가 서 있었고 그의 등 뒤로는 건장한 경호원들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어 도망칠 구멍조차 차단하고 있었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에는 이미 다른 입국객들이 밀려오고 있어 꼼짝없이 그와 대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업무 끝났으니 이제 사적인 대화가 가능하겠지? 김서연 사무장. 준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더 이상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녀의 카트 손잡이를 자신의 손으로 꽉 움켜쥐었다. 서연은 선글라스 너머로 그를 차갑게 노려보며 비켜주세요. 저는 더 이상 당신 아내도 아니고 로열스 항공 직원도 아닙니다. 이러시는 건 영업 방해이자 스토킹입니다. 라고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하지만 준호는 꿈쩍도 하지 않고 기내에서 봤던 지갑 속 사진 이야기를 꺼내며 그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 아이들, 내 아이들이지. 6년 전 내가 떠날 때 뱃속에 있었던 그 아이들 맞잖아. 나를 바보로 아나? 준호의 직설적인 질문에 서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입술이 피가 나도록 깨물며 미리 준비해둔 거짓말을 태연하게 내뱉었다. 당신은 정말 자기과시가 과하시군요. 세상의 모든 아이가 다 당신 자식처럼 보이나요? 그 아이들은 제 남편 제임스의 아이들입니다. 제임스라는 가상의 인물을 입에 올리는 순간 서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공항의 소음 덕분에 준호는 그 떨림을 감지하지 못했다. 서연은 한술 더 떠서 휴대전화 배경화면을 준호의 눈앞에 들이밀었는데 그곳에는 금발의 외국인 남자가 아이들을 안고 있는 합성사진이 설정되어 있어 준호의 의심을 혼란으로 바꾸어 놓기에 충분했다.
준호는 사진을 보자마자 동공이 흔들리며 잡고 있던 카트 손잡이를 놓칠 뻔했고 그 틈을 타 서연은 그를 밀치고 앞으로 나아갔다. 보시다시피 저는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를 핑계로 저를 내칠 때와는 다르게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과요. 서연의 말은 준호의 가장 아픈 죄책감을 건드렸고 그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서연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는데 저 멀리서 엄마 하는 맑고 청아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다. 서연이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게이트 밖에서 이모, 서연의 후배와 기다리고 있던 이준과 이하나가 엄마를 발견하고 전력 질주로 달려오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슬로모션처럼 준호의 시야에 박혀 들어왔다. 쌍둥이는 엄마의 다리에 매달려 보고 싶었어. 비행기 타고 오느라 힘들었지 라고 제잘거렸는데 그 순간 준호는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린 채 아이들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가까이서 본 아이들의 모습은 사진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는데 특히 아들 이준은 준호가 어릴 때 거울을 보던 것과 똑같은 눈매, 콧날, 심지어 긴장하면 왼쪽 눈썹을 살짝 치켜올리는 버릇까지 완벽하게 닮아 있었다. 딸 이하나 역시 서연의 하얀 피부와 오목조목한 이목구비를 물려받았지만 웃을 때 생기는 보조개의 위치는 준호의 어머니인 최 여사와 소름 끼치도록 비슷했다. 유전자의 힘은 그 어떤 거짓말이나 조작된 사진으로도 가릴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었고 준호는 그 명백한 증거 앞에서 서연의 거짓말이 산산이 조각나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서연이 세게 막으며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보지 마은의 아이들에게 손대지 마 라고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그 날카로운 외침에 놀란 이하나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이준은 울지 않고 엄마의 다리 뒤에서 고개만 빼꼼 내밀어 준호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이 아이는 또래보다 지능이 월등히 높고 눈치가 빠른 천재였기에 지금 엄마를 위협하는 저 아저씨가 예사로운 인물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이준은 준호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장난감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는 듯 하더니 이내 눈을 가늘게 뜨고 준호를 노려보았다. 아이의 그 서늘한 눈빛은 5살짜리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렬해서 준호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아이에게 간파당하고 있다는 기묘한 느낌을 받았다. 이준은 겁에 질려 훌쩍이는 동생 이하나의 손을 꼭 잡고 귀에 조그맣게 속삭였는데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서연과 준호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을 가르고 정확하게 전달되었다. 하나야, 울지 마, 저 아저씨, TV 뉴스에서 봤어. 우리 엄마 울게 만든 그 나쁜 회장님이야. 내가 기억해. 아이의 말은 단순한 험담이 아니라 팩트에 기반한 정확한 지적이었고 그 말이 준호의 귀에 꽂히는 순간 그는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휘청거렸다. 서연조차 아들이 준호를 알아봤다는 사실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이준은 거짓말쟁이. 우리 엄마 괴롭히면 경찰 아저씨 부를 거야 라고 당차게 쏘아붙이며 주머니에서 호루라기를 꺼내 입에 물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당당하고 기세가 좋은지 주변에 있던 구경꾼들이 웅성거리며 휴대전화를 꺼내 촬영을 하려 들자 상황은 준호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로열스 항공의 대표가 공항 한복판에서 아이와 실랑이를 벌이는 영상이 퍼진다면 기업 이미지에 치명타가 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경호 실장은 다급하게 준호에게 다가와 자리를 피해야 한다고 속삭였다. 서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이들을 양팔에 끼고 가자 아빠 기다리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짐카트를 버려둔 채 공항 출구 쪽으로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혹시라도 뒤를 돌아보지 마, 앞만 보고 걷는 거야? 라고 단호하게 주의를 주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쿵쿵거리고 있었다. 준호는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해 쫓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서서 멀어지는 세 사람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시선은 특히 자신을 끝까지 노려보며 멀어지던 이준의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잃어버린 6년의 세월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목격한 아버지의 처절한 시선이었다. 공항 밖으로 나온 서연은 대기하고 있던 회사 밴에 아이들을 태우고 문을 닫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시트에 주저앉았다.
이준은 그런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엄마, 괜찮아. 내가 지켜줬지?" 라고 의젓하게 물었고 서연은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참으며 아들을 꽉 끌어안았다. "그래, 우리 이준이가 엄마 지켜줬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며 이준호라는 남자는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집요한 성격을 가졌다는 것을. 오늘 이준이 보여준 그 똑똑함과 외모는 준호에게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했고 이제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전자 검사를 하려 들 것이 분명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서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이제는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공격을 준비해야 할 시점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6년 전 자신이 당했던 방식 그대로, 아니 그보다 더 처절하게 갚아주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했다. 한편 공항 로비에 홀로 남겨진 준호는 비서실장 박 실장에게 휴대전화를 내밀며 차갑게 명령했다. "방금 저 아이들이 쓴 마스크, 먹다 버린 음료수 병, 뭐라도 좋으니까 찾아와. 그리고 내일 아침, 아니 지금 당장 내 개인 변호사 불러. 친자 확인 소송 준비해."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는 남자가 아니라 빼앗긴 자신의 핏줄을 되찾기 위해 전쟁을 선포하는 군주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준호는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머릿속으로 6년 전의 기억을 되감기 시작했는데 어머니 최 여사가 보여주었던 그 병원 진단서가 과연 진짜였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만약 서연이 임신이 가능한 몸이었고 저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라면 지난 6년 동안 나는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그는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저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들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순된 감정에 시달렸다. 차에 올라탄 준호는 운전기사에게 본가가 아니라 청담동 산부인과 원장 집으로 가 지금 당장 일하고 지시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날카로웠다. 그날 밤 서연은 호텔 스위트룸에서 아이들을 재우고 난 뒤 창가에 서서 와인잔을 들고 있었는데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그녀를 비웃는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이준이 아까 준호에게 했던 나쁜 회장님이라는 말을 곱씹으며 아이들에게 아빠의 부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해졌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하며 낯선 번호로 메시지가 도착했는데 내용을 확인한 서연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김서연 씨, 이준호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 사무실로 오십시오. 오지 않으면 제가 직접 아이들을 데리러 학교로 가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명백한 선전포고였고 서연은 휴대전화를 꽉 쥐며 "그래. 한번 해보자고. 누가 이기나 으라고 낮게 읊조렸다. 준호는 서연에게 문자를 보낸 후 서재에 앉아 낡은 앨범을 펼쳐보았는데 그곳에는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이 꽂혀 있었다. 그는 사진 속의 얼굴과 오늘 공항에서 본 이준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유전자 검사 따위 필요 없겠군. 누가 봐도 내 아들이야. 그는 위스키 잔을 단숨에 비우며 내일 서연과의 만남에서 반드시 진실을 듣고야 말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그리고 만약 어머니가 이 모든 일의 원흉이라면 천륜을 끊는 한이 있더라도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어둠이 내려앉은 서울의 밤, 서로 다른 곳에서 잠 못 이루는 두 남녀의 운명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베이비시터에게 맡긴 채 전투복을 입는 심정으로 가장 화려하고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넌 더 이상 약해 빠진 며느리가 아니야. 퀸즈 항공의 김서연이야." 라고 주문을 걸며 집을 나섰다. 로열스 항공 본사 건물의 거대한 유리창에 비친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부서지고 있었지만 그 빛은 서연에게 희망이 아닌 전쟁의 신호탄처럼 보였다. 그녀가 회전문을 통과해 로비로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 직원이 당황하며 길을 막으려 했지만 서연은 당당하게 사원증을 내밀며 "기준호 대표와 약속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6년 만에 다시 밟는 이 건물, 그리고 그 꼭대기층에 있는 남자와의 단판을 위해 그녀는 굽소리를 뚜껑거리며 전장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준호의 집무실 문이 열리고 김서연이 들어서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지는 서울의 눈부신 아침 햇살조차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냉랭한 기류를 녹이지는 못했다. 서연은 당당한 걸음걸이로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준호를 응시했고 준호는 책상 뒤에 서서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것은 6년 전 이혼 서류를 앞에 두고 울기만 했던 나약한 아내가 아니라 대등한 적수로서 마주한 첫 순간이었다. 준호는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사진, 어제 비행기에서 주운 쌍둥이의 사진을 서연 쪽으로 밀며 설명해. 이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봐. 내 눈은, 그리고 내 본능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 라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서연은 사진을 힐끗 보고는 코웃음을 치며 참 재미있네요. 6년 전에는 저를 아이 못 낳는 불임녀라고 내쫓으시더니 이제 와서 남의 아이를 탐내시다니요. 당신네 집안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남의 것을 좋아하나요? 라고 비꼬았다. 서연의 날카로운 지적은 준호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는데 6년 전 어머니 최 여사가 내밀었던 불임 진단서는 준호가 서연을 잡지 못하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자 족쇄였기 때문이었다. 준호는 주먹을 꽉 쥐며 그때는 병원에서 그렇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지금 내가 아이를 낳았다는 건 그때 진단이 오진이었거나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잖아 라고 반박하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말을 차갑게 자르며 모진이요.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이라던 그곳에서요? 아니죠. 당신 어머니가 원하시던 대로 제가 하자 있는 물건이라 팔아치운 거죠. 이제 와서 그게 아니라고 한들 버려진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할 자격이 있나요? 라고 쏘아붙였다. 그녀의 말 속에는 지난 6년간 겪어야 했던 수모와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준호는 마치 뜨거운 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말문이 막히고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제임스의 아이들이에요. 당신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고요. 정말 믿으시겠다면 유전자 검사하세요. 대신 결과가 불일치로 나오면 당신은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서연은 승부수를 던지듯 강하게 밀어붙였는데 사실 그녀의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연기하며 준호의 심리를 압박했다. 준호는 서연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당당한 태도에 순간적으로 기가 꺾였고 정말 내 아이가 아닌가? 라는 의심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라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서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더 이상 할 말 없으면 가보겠습니다. 제 아이들이 기다려서요. 아, 그리고 로열스 항공과의 합병건은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신뢰가 없는 파트너와는 일할 수 없으니까요. 라고 통보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서연이 나가고 난 뒤 준호는 허탈감에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는데 머릿속에서는 서연의 말들이 윙윙거리는 벌레처럼 맴돌며 그를 괴롭혔다. 불임이라고 내쫓으시더니? 서연의 그 한마디가 계속해서 귀에 울리며 준호는 문득 6년 전의 상황을 되짚어 보기 시작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퍼즐 조각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이다. 만약 서연이 정말 불임이었다면 어떻게 이혼 직후 영국으로 건너가서 바로 아이를 가질 수 있었을까? 의학적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애초에 6년 전의 진단 자체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준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당시의 진료기록 사본을 꺼내 보았는데 담당 의사의 서명이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고 그 순간 끔찍한 가설 하나가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준호는 즉시 인터폰을 눌러 자신의 가장 최측근이자 어머니 최 여사의 입김 닿지 않는 유일한 신복인 박 실장을 호출했다. 박 실장, 지금 당장 청담동 S산부인과 최 원장 뒷조사해. 6년 전 내 아내의 진료 기록 원본 데이터 확보하고 그리고 당시 그 병원에 우리 어머니 이름으로 후원금이 들어간 내역이 있는지 아니면 최 원장 개인 계좌로 큰돈이 오갔는지 샅샅이 뒤져. 준호의 지시는 서리처럼 차가웠고 박 실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즉시 달겠습니다. 대표님,
비밀리에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방을 나갔다. 준호는 창밖의 서울 풍경을 내려다보며 만약 자신의 의심이 사실이라면 어머니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주먹을 쥔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한편 회사를 나온 서연은 다리가 풀려 근처 벤치에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는데 방금 전 준호와의 기싸움에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탓에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이준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지금 가고 있어? 아무 일 없었지? 라고 물었고 이준의 차분한 목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준호가 이대로 물러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이준의 얼굴을 본 이상 반드시 진실을 파헤치려 들 것이기에 서연은 다음 단계의 작전을 준비해야만 했다. 그녀는 런던에 있는 친구에게 연락해 가짜 남편 제임스의 프로필을 더 완벽하게 조작해달라고 부탁하며 준호의 추적을 따돌릴 연막을 치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준호는 박 실장으로부터 충격적인 보고를 받게 되었다. S산부인과 최 원장이 6년 전 병원 확장 공사 비용 문제로 파산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서연의 진단서가 발급된 직후 알 수 없는 자금으로 빚을 모두 청산했다는 정황이었다. 또한 병원 전산망에 남아있는 서연의 진료 기록 로그 파일이 누군가에 의해 수정된 흔적이 발견되었고 삭제된 원본 데이터의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었다. 준호는 이 보고를 받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며 요동쳤는데 이는 자신의 어머니가 며느리를 내쫓기 위해 의사를 매수하고 멀쩡한 사람을 환자로 만들었다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재킷을 챙겨 입고 곧장 S산부인과로 향했고 그의 눈빛은 분노를 넘어 살기마저 뛰고 있어 운전기사조차 백미러로 그의 눈치를 살피며 숨을 죽여야 했다. 산부인과 원장실에 들이닥친 준호는 비서의 제지도 무시하고 문을 박차고 들어갔는데 진료를 보고 있던 최 원장은 갑작스러운 준호의 등장에 소스라치게 놀라 안경을 떨어뜨렸다. 강 대표님, 여긴 어인일로. 최 원장이 말을 더듬으며 일어서려 하자 준호는 책상 위에 박 실장이 조사한 자금 흐름 내역서를 거칠게 내던지며 한자. 긴 말 안 합니다. 6년 전 김서연 씨 진단서 조작하셨죠?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최 원장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건 의료법 위반이라. 며 부인하려 했지만 준호는 그의 말을 자르며 차갑게 이르렀다. 지금 사실대로 말하면 의사 면허는 지켜드리죠. 하지만 끝까지 거짓말하면 뇌물수수와 의료기록 위조 혐의로 검찰에 넘기고 병원 문 닫게 만들겠습니다. 로열스 그룹 법무팀이 얼마나 지독한지 아시죠? 준호의 협박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고 최 원장은 강성 재벌가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결국 무릎을 꿇고 벌벌 떨며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최 여사님이 며느리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명분이 필요하다고 병원 빚만 갚아주면 평생 비밀로 하겠다고 하셔서. 최 원장의 자백을 듣는 순간 준호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과 함께 극심한 현기증을 느꼈다. 멀쩡한 아내를 불임 환자로 만들고 그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여 스스로 떠나게 만든 것이 다름 아닌 자신의 어머니였다니. 이것은 천륜을 어기는 폐륜이자 씻을 수 없는 범죄였다. 준호는 비틀거리며 책상을 짚고 김서연 씨 몸 상태는 정말 이상이 없었습니까? 라고 간신히 물었다. 네, 자궁도 난소도 아주 건강했습니다. 오히려 임신하기 아주 좋은 몸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죄책감에. 최 원장의 대답은 준호의 가슴을 난도질했고 그는 6년 전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미안해요. 준호 씨, 나 같은 여자 있고 새 출발해요. 라고 말하며 떠나던 뒷모습을 떠올리며 오열했다. 그녀는 자신이 부족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를 갈라놓지 않기 위해 그리고 거짓된 죄명을 뒤집어쓰고 희생한 것이었다. 준호는 원장실을 나오며 벽을 치고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는데 그 울음소리는 병원 복도를 가득 채우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만들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자신의 어리석음과 어머니의 잔인함에 이를 떨던 준호는 늦은 밤이 되어서야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본가로 향했다. 화려하게 불이 켜진 저택이 오늘따라 거대한 괴물의 입처럼 보였다. 거실에 들어서자 최 여사는 소파에 앉아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아들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도 태연하게 왔니? 유라네랑 저녁 약속 잡았으니까 이번 주말엔 꼭 시간 비워라 라고 말했다. 준호는 어머니의 그 뻔뻔한 태도에 소름이 끼쳐 허탈하게 웃음을 흘리며 천천히 다가갔다. 어머니, 6년 전에 서연한테 무슨 짓 하셨어요? 돈으로 의사 매수해서 멀쩡한 며느리를 불임으로 만들고 쫓아내니까 속이 시원하셨습니까? 준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는 화산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다. 최 여사는 차잔을 멈칫하더니 이내 표정을 굳히며 너, 그게 무슨 말이니? 어디서 헛소문을 듣고 와서 어미한테 행패야 라고 시침을 떼며 소리쳤다. 하지만 준호는 품에서 최 원장의 자백이 담긴 녹음기와 수정된 진료기록 사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며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최 원장이 다 불었어요. 어머니가 병원비 갚아주는 대가로 진단서 조작하라고 시키셨다고요. 라고 싸늘하게 일갈했다. 증거를 본 최 여사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그건 다 너를 위해서였다. 그 근본 없는 개 같은 년이 우리 집에 안 어울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악역을 자처한 거야 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날 위해서요? 아니요. 어머니 욕심 때문이죠. 어머니의 그 비틀린 욕심 때문에 제 인생이 그리고 한 여자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고 최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깨물었다. 그리고 서연이 데려온 아이들, 제 핏줄 맞죠? 어머니가 쫓아낼 때 이미 임신 중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서둘러 내보내신 거 아니에요? 준호의 추궁에 최 여사의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고 그 반응은 준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기에 충분했다. 6년 전 서연이 떠난 직후 최 여사가 며느리의 짐을 뒤져 산모 수첩을 찾아내고 몰래 불태웠던 기억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준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더 이상 이 집안의 아들로 살 수 없음을 직감했다. 저는 오늘부로 어머니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 아내와 아이들을 되찾아올 겁니다. 만약 또다시 그 사람들을 건드리면 그때는 제가 어머니를 법정에 세울 겁니다. 준호는 차가운 선언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택을 뛰쳐나왔고 최 여사는 미친년이. 거기서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악을 쓰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저택 밖으로 나온 준호는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캄캄한 하늘은 그의 암담한 심정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서연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추고 대신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김서연 씨가 묵고 있는 호텔 알아봐. 그리고 내가 오늘 밤 갈 거라고 전해두라고 힘겹게 말했다.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준호는 지갑 속 사진을 다시 꺼내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사진 속 아이들의 웃는 얼굴이 자신의 죄를 묻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그는 서연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빌고 싶었지만 그녀가 과연 자신을 용서해줄지 아니 문이라도 열어줄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바로잡고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도 부족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강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고 준호는 입술을 깨물며 서연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다 되돌려 놓을게. 라고 속삭였다. 호텔 로비에 도착한 준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서연의 방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는데 발걸음 하나하나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방 앞에 선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고 잠시 후 누구세요? 라는 서연의 경계심 어린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려왔다. 준호는 심호흡을 하고 은하야. 준호야.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문 좀 열어줘. 서연하느라고 애원하듯 말했다. 문 안쪽에서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고 준호는 문에 이마를 대고 제발이라고 중얼거렸다.
드디어 달칵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목욕 가운을 걸친 서연이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는데 그녀의 뒤로 호기심 어린 눈으로 고개를 내미는 이준과 눈이 마주쳤다. 준호는 아이를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오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일 놈이야? 나 다 알았어. 어머니가 꾸민 일, 그리고 내가 왜 떠났는지. 준호의 처절한 고백에 서연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뒤에 있던 이준은 아빠라고 추정되는 아저씨가 오는 모습을 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다. 서연은 주변을 의식한 듯 한숨을 내쉬며 들어와요. 밖에서 이러지 말고 라고 말하며 길을 터주었다. 준호가 비틀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이것은 긴 전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국면의 시작임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고 방 안 구석에 놓인 노트북 앞에서는 천재 꼬마 이준이 이 모든 상황을 녹화하며 또 다른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호텔방을 나선 이준호의 뒷모습은 폐인이처럼 처량하기 그지없었는데 닫힌 문을 등지고 선 그의 어깨는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의 무게로 축 처져 있었다. 방 안에서는 서연이 복잡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고 노트북 앞에 앉은 이준은 무언가 골몰이 생각하는 듯 반짝이는 눈으로 현관 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비록 5살에 불과했지만 이준은 엄마가 흘린 눈물의 의미와 방금 전 무릎 꿇고 빌던 아저씨의 진심을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엄마, 저 아저씨가 우리 아빠지? 좀 멍청해 보이지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중얼거렸는데 서연은 아들의 당돌한 말에 짐짓 놀라며 지준아. 어른한테 멍청하다니 그런 말 쓰는 거 아니야. 라고 타일렀다. 하지만 이준은 씩 웃으며 화면에 띄워진 복잡한 코드를 응시했다. 아빠가 멍청해서 나쁜 마녀한테 속고 사는 거야? 내가 좀 도와줘야겠어? 라고 속으로 다짐하며 본격적인 잡바 구하기 작전에 돌입했다. 그 시각 로열스 그룹의 창립 30주년 기념 리셉션이 열리는 서울의 특급 호텔 그랜드 볼룸은 정재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고 있었다. 최 여사는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채 아들 준호의 약혼녀 홍유라를 옆에 끼고 다니며 하객들에게 인사를 건네느라 여념이 없었다. 홍유라는 겉으로는 조신하고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몰래 내연남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준호는 행사장 구석에서 샴페인 잔을 든 채 영혼 없는 표정으로 서 있었는데 어머니와 유라가 연출하는 가식적인 쇼를 지켜보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고문과도 같았다. 그는 당장이라도 마이크를 잡고 파혼을 선언하고 싶었지만 서연과 아이들을 되찾기 위해 완벽한 타이밍을 노리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다. 그때 행사장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서 기업 홍보 영상이 멈추고 지지직거리는 노이즈 화면이 잠시 송출되더니 갑자기 전혀 다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장내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스크린으로 쏠린 순간 영상 속에 나타난 것은 충격적이게도 홍유라와 낯선 남자가 호텔방에서 미래를 즐기는 적나라한 장면이었다. 영상 속에서 유라는 준호를 비웃으며 그 멍청한 재벌 새끼. 내가 좀 놀아주다가 지분 챙기면 끝이야. 결혼. 미쳤어. 그 딱딱한 로봇이랑 어떻게 살아. 라고 떠들고 있었고 그 목소리는 최고급 음향 시스템을 통해 볼룸 전체에 렁렁하게 울려 퍼졌다. 순식간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곧이어 경악과 비웃음이 섞인 웅성거림으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 최 여사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떡 벌린 채 스크린과 유라를 번갈아 쳐다보다가 혈압이 올라 뒷목을 잡고 저게 무슨 이라며 비명을 지르며 휘청거렸다. 홍유라는 사색이 되어 당장 꺼. 안 꺼. 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해킹된 시스템은 제멋대로 작동하며 그녀의 추악한 민낯을 반복해서 보여줄 뿐이었다.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다가 문득 어제 호텔방에서 보았던 이준의 장난감 같지 않던 노트북과 아이의 의미심장한 미소를 떠올리고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설마 그 아이가. 준호는 입가에 번지는 묘한 미소를 감추며 아수라장이 된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유라와 기절하기 일보 직전인 어머니를 냉소적으로 지켜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방송 사고가 아니라
천재 해커 아들이 아빠에게 보낸 강력한 지원 사격이자 첫 번째 복수의 서막이었다. 다음 날 대한민국은 로열스 그룹의 예비 며느리 스캔들로 발칵 뒤집혔고 홍유라의 집안은 파혼 통보와 함께 주가 폭락이라는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 최 여사는 며칠 동안 시름을 전폐하고 알아누웠다가 분을 이기지 못해 이건 분명히 그 천한년이 꾸민 짓이야. 김서연 그년이 돌아오자마자 이런 일이 생길 리가 없어. 라고 악을 쓰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스트레스를 풀 겸 그리고 혹시라도 서연을 만나면 요절을 내겠다며 강남의 명품관으로 향했다.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쇼핑을 마친 최 여사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다가 아동복 코너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하고 눈을 찌푸렸다. 그곳에는 김서연이 쌍둥이 아이들에게 옷을 입혀보고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백화점의 소음을 뚫고 최 여사의 귀에 거슬리게 박혀 들어왔다. 서연은 이준에게 파란색 재킷을, 이하나에게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혀보며 우리 강아지들, 이거 입으니까 너무 예쁘네. 내일 유치원 면접 잘 볼 수 있겠지? 라고 다정하게 말하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어디서 천박한 웃음소리가 들리나 했더니 역시나 너였구나 라는 독이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고 서연이 고개를 돌리자 최 여사가 도깨비 같은 형상으로 서 있었다. 최 여사는 서연의 옆에 있는 아이들을 훑어보았는데 특히 이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자신의 아들 준호와 너무나 닮아 있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했어 부정하며 네 근본 없는 것들이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내가 낳은 그 사생아들 데리고 석양지지 못해. 라고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다. 할머니, 말 조심하세요. 우리 아빠 제임스는 사장님보다 훨씬 부자거든요. 이준이 지지 않고 앞으로 나서서 또박또박 되받았다. 최 여사는 기가 막혀하며 지게 어디서 어른한테 눈을 부릅뜨고 그 애미 그 자식이라더니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라고 소리쳤다. 옆에 있던 이하나는 할머니의 고함 소리에 놀라 엄마, 무서워. 라며 울음을 터뜨렸고 서연은 아이들을 감싸 안으며 최 여사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사과하세요. 제 아이들에게 함부로 말할 권리, 당신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6년 전처럼 당하고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서연의 서슬퍼런 기세에 주변 쇼핑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최 여사는 자존심이 상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분노를 참지 못한 최 여사가 손을 들어 올려 서연의 뺨을 향해 세게 내리치려던 찰나 누군가가 최 여사의 손목을 낚아채듯 강하게 잡아챘다. 그만하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추하게 사실 겁니까? 익숙하고 굵직한 목소리에 최 여사가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이준호가 분노로 일그러진 표정으로 서 있었다. 준호는 어머니의 손목을 거칠게 뿌리치고 서연과 아이들의 앞을 가로막아 섰는데 그 넓은 등은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든든해 보였다. 이하나는 울음을 멈추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준호를 올려다보았고 이준 역시 의외라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준호를 관찰했다. 민혁아, 내가 여길 어떻게? 최 여사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자 준호는 싸늘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제가 말했죠? 제 가족 건드리지 말라고. 어머니가 유라랑 작당하고 제 인생 망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손자들한테까지 손을 거무시려는 겁니까? 준호의 입에서 나온 손자라는 단어에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고 최 여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서연은 준호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아이들을 자신의 핏줄이라고 인정한 것에 놀라 그를 쳐다보았지만 준호의 시선은 오직 어머니를 향한 경고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아이들, 제 핏줄입니다. 한 번만 더, 단 한 번만 더 이 사람과 아이들의 털끝이라도 건드리면 그땐 어머니가 아니라 범죄자로 대하겠습니다. 준호의 선언은 백화점 로비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똑똑히 들렸고 사람들은 재벌과 모자의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최 여사는 수치심과 배신감에 몸을 떨며 후회할 거야. 감히 나를 버리고 저런 것들을 택해? 라고 저주를 퍼부었지만 준호는 더 이상 어머니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는 뒤를 돌아 서연과 아이들을 바라보며 방금 전에 사나운 표정과는 180도 다른 부드러운 눈빛으로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라고 물었다. 이하나는 훌쩍거리며 준호의 바짓가랑이를 잡았고 준호는 주저없이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미안하다. 아가. 할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그래? 아저씨가 대신 사과할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주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준호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저씨, 아까 좀 멋있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아픈 건 꾀병 같아요. 준호는 아들의 촌철살인 같은 멘트에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이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이준은 잽싸게 피하며 아직 친한 척은 일러. 엄마한테 점수 좀 더 따고 오세요. 라고 새침하게 말했다. 서연은 두 부자의 똑같은 행동에 어이가 없으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찡해 오는 것을 느꼈다. 6년 동안 그토록 미워하고 원망했던 남자였지만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 방패가 되어주는 그의 모습에서 예전에 따뜻했던 준호를 다시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준호는 서연에게 데려다 줄게. 내 차로 가자라고 제안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다니어. 저희끼리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오늘 일은 없었던 걸로 할게요. 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녀는 아직 준호를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겪을 혼란을 최소화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준호는 아쉬운 듯 입맛을 다시었지만 서연의 뜻을 존중해 한 발 물러섰다. 그래, 조심해서 가이.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24시간 언제든. 준호는 멀어지는 서연과 아이들의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고 최 여사는 분에 못 이겨 수행원들에게 부축을 받아 비틀거리며 사라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이하나는 서연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고 이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골몰이 생각에 잠겨 있었다. 엄마, 저 아저씨가 진짜 우리 아빠야? 이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연은 당황했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이 맞아. 엄마가 미안해. 미리 말 못해서. 이주는 잠시 침묵하더니 어른스러운 표정으로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야. 엄마 잘못 없어. 근데 아빠가 좀 불쌍해. 할머니가 너무 무섭더라. 우리가 아빠를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아들의 속 깊은 말에 서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이제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한편 본가로 돌아온 최 여사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거실에 도자기들을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렸다. 내 아들이 미쳤어.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려서 어미도 못 알아봐. 유전자 검사. 그딴 게 무슨 소용이야? 내가 인정 안 하면 그만이야. 그녀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언론 플레이를 지시하기 시작했다. 기자들 풀어서 김서연이 재벌가의 핏줄을 사칭해서 돈을 뜯어내려 한다고 찌라시 뿌려. 그리고 그 애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가짜 증거라도 만들어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그년 발 못 들여놔. 최 여사의 광기 어린 집착은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고 이는 잠자고 있던 사자 이준호의 인내심을 완전히 끊어놓는 최후의 트리거가 되고 말았다. 준호는 회사 집무실에서 박 실장으로부터 최 여사가 언론에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보고를 받고 책상 위에 유전자 검사 의뢰서를 집어들었다. 그는 이미 비공식적으로 이준이 마셨던 음료수 병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마친 상태였고 결과는 당연히 99% 친자 일치였다. 준호는 검사 결과지를 움켜쥐며 차갑게 중얼거렸다. 어머니, 기어이 바닥을 보시겠다는군요. 좋습니다. 저도 이제 자식으로서의 도리는 그만두겠습니다. 그는 박 실장에게 이 기자회견 준비해. 내일 아침 전 국민 앞에서 모든 진실을 밝힐 거야. 그리고 김서연 씨에게 연락해서 공동 대응하자고 전해. 라고 지시했다. 다음 날 아침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1위는 로열스 그룹 혼전자 스캔들로 도배되었고 언론은 최 여사가 뿌린 대로 서연을 꽃뱀으로 몰아가며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냈다. 서연은 유치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플랫이 세례를 받게 되었고 아이들은 겁에 질려 엄마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기자들의 마이크를 똑바로 응시하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다. 저는 꽃뱀도 사기꾼도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이준호 회장의 친자식이며 저는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그 어떤 싸움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선전포고는 생중계 카메라를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이를 지켜보던 준호는 TV 화면 속 서연을 보며 결연한 표정으로 재킷을 걸쳐 입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 왔다. 최 여사가 살포한 악의적인 찌라시는 마치 맹독성 바이러스처럼 순식간에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잠식해 들어갔다. 재벌가를 노린 꽃뱀, 승무원 출생의 비밀을 담보로 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은 대중들의 관음증을 자극하며 김서연을 시대의 악녀로 둔갑시켜버렸다. 서연이 머무는 호텔은 진실을 요구한다는 명목 아래 몰려든 유튜버들과 연예부 기자들로 인해 북새통을 이루었고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플래시를 터뜨리며 서연과 아이들을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둬버렸다. 서연은 커튼을 굳게 닫은 채 바깥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려 애썼지만 겁에 질린 이하나가 전마, 밖에 괴물들이 있어? 왜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 라고 물으며 품에 파고들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분노를 삼켜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서 눈물 흘리던 6년 전의 약자가 아니었다. 아이들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기 위한 최후의 결단을 내렸다. 그날 밤 서연은 이준호에게 전화를 걸어 기자 회견할게요. 단, 장소는 제가 정해요. 당신네 회사 강당이 아니라 제가 소속된 퀸즈 항공사 대강당에서 할 겁니다. 라고 통보했다. 준호는 서연의 뜻을 존중하며 즉시 모든 지원을 약속했고 로열스 그룹의 법무팀과 홍보팀을 총동원해 서연을 보호할 준비를 마쳤다. 다음 날 오전 10시 퀸즈 항공사 로비는 수백 명의 취재진으로 발디딜 틈이 없었는데 이는 대한민국 양대 항공사의 후계 구도와 얽힌 막장 스캔들의 결말을 보기 위해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었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단정한 곤색 정장을 차려입고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로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한 눈빛으로 연단에 올랐고 그녀의 등장은 장내를 순식간에 숨막히는 정적 속으로 몰아넣었다. 서연은 수많은 마이크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른 뒤 준비해온 원고를 읽는 대신 정면을 응시하며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오늘 한때 로열스 그룹의 며느리였던 김서연이 아니라 두 아이의 엄마이자 한 인간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며칠간 저와 제 아이들을 향해 쏟아진 무차별적인 비난과 허위 사실들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엄마로서 직무유기라고 생각했기에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정성은 카메라 렌즈를 뚫고 시청자들의 안방까지 전달되었다. 그녀는 최 여사가 퍼뜨린 불륜설과 친자 조작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자신이 6년 전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 즉 조작된 불임 진단서에 대해 폭로하기 시작했다. 6년 전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진단을 받고 쫓겨나듯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직후 저는 임신 사실을 알았고 그 아이들이 바로 지금 제 곁에 있는 쌍둥이 남매입니다. 의학적으로 불임 판정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임신이 되었다는 것은 당시의 진단이 명백한 오진이었거나 누군가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연의 폭로는 장내를 술렁이게 만들었고 생중계를 지켜보던 최 여사는 집에서 차잔을 집어던지며 미친년이. 감히 방송에서 내 얘기를 해? 당장 방송 꺼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고 옆에 놓인 스크린을 가리키며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화면에는 S대학병원, K대학병원, 그리고 국가 출신 전문가가 운영하는 유전자 분석기관 등 총 3곳에서 진행한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나란히 띄워졌다. 이준호이준, 친자관계 성립 99,999 8%, 이준호이 하나, 친자관계 성립 99,999 8%. 붉은색 글씨로 선명하게 적힌 수치들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팩트가 되어 최 여사의 거짓말을 산산조각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며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서연은 흔들림 없이 말을 이어갔다. 보시다시피
제 아이들은 이준호 대표의 친자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사실을 밝히는 이유는 재벌가의 며느리 자리를 되찾거나 양육비를 뜯어내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단지 제 아이들이 근본 없는 자식, 사생아라는 손가락질 받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기자석 맨 뒤쪽 문이 열리며 이준호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는데 그의 등장은 예고 없던 돌발 상황이라 경호원들조차 당황하여 길을 터주었다. 준호는 단상을 향해 걸어가며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무시하고 서연의 옆에 나란히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서연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의 눈빛을 보낸 뒤 카메라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로열스 그룹 대표 이준호입니다. 먼저 제 개인적인 가정사로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방금 김서연 씨가 밝힌 모든 내용은 사실입니다. 6년 전 제 어머니의 그릇된 욕심으로 인해 멀쩡한 아내를 불임 환자로 몰아내 쫓았고 저는 그 사실을 모른 채 방관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은 저의 무능함과 저희 집안의 부덕함에 있습니다. 준호의 공개 사과는 대한민국 재벌 역사상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행보였고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되어 서연에게는 동정론이, 최 여사에게는 거센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준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오늘부로 제 어머니 최경자 여사를 로열스 그룹의 모든 경영 일선에서 배제하고 과거 불법적인 의료 기록 조작에 대해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들로서 어머니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한 기업의 대표로서 정의를 바로잡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충격적인 선언을 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가에는 맺힌 물기가 그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결단을 내렸는지를 짐작하게 했다. 기자회견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을 때 스크린 화면이 바뀌며 또 다른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는데 그것은 6년 전 최 여사가 산부인과 원장에게 돈 봉투를 건네며 진단서만 잘 만들어주면 빚은 다 갚아주겠다라고 말하는 CCTV 영상이었다. 장내는 경악으로 얼어붙었고 서연조차 놀란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았는데 이것은 천재 꼬마 이준희 할머니의 태블릿 PC 클라우드를 해킹하여 찾아낸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었다. 집에서 TV로 이 장면을 목격한 최 여사는 아니야. 저건 조작이야. 누가 저걸 튼 거야? 라고 발악하다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거품을 물고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가는 신세가 되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단상을 내려오는 서연의 다리가 풀려 휘청거리자 준호가 재빨리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아 부축했고 수많은 카메라가 그 장면을 포착하여 세기의 재결합 예고라는 기사를 쏟아냈다. 대기실로 돌아온 서연은 긴장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고 준호는 그녀에게 따뜻한 물을 건네며 고생했어. 그리고 미안해. 내가 좀 더 일찍 나서지 못해서 라고 진심으로 사과했다. 서연은 물컵을 쥔 손을 떨며 당신 어머니 정말 고발할 생각이에요? 그래도 어머니잖아요. 라고 물었다. 준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서연의 손을 꽉 잡았다. 어머니이기 전에 범죄자야. 그리고 내 아내와 자식의 인생을 짓밟은 사람이고 내가 용서하면 나중에 우리 아이들 볼 면목이 없잖아. 서연은 준호의 단호한 태도에서 그가 지난 6년 동안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신들을 지키고 싶어 하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손을 뺐다.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일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지 당신을 용서한 건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당신 어머니가 끔찍하고 당신 집안이 무서워요. 준호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하라. 강요하지 않을게. 그냥 아이들 아빠로서의 역할만이라도 하게 해줘. 그거면 돼 라고 한 발 물러섰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6년이라는 시간의 강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강 위에는 아주 얇지만 튼튼한 다리가 놓이기 시작했다. 한편 인터넷 여론은 완전히 뒤집혀 국민 이모들이 결집하기 시작했다. 이준과 이하나의 과거 공항 사진들이 다시금 화제가 되면서 저렇게 예쁜 애들을 버리려 하다니 천벌받을 집안이다. 서연 씨 힘내세요. 우리가 지켜줄게요라는 응원 댓글이 쇄도했다. 로열스 그룹의 주가는 오너 리스크로 인해 잠시 출렁였지만
준호의 단호한 대처와 투명 경영 의지가 부각되면서 오히려 클린 기업 이미지를 얻어 반등하기 시작했다. 반면 파혼당한 홍유라와 구속 위기에 처한 최 여사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홍유라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며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또다시 구설에 올랐다. 며칠 후 서연은 퀸즈 항공 본사로부터 특별 포상 휴가를 받고 아이들과 함께 조용한 교외의 펜션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이는 언론의 관심을 피하고 아이들의 심신을 안정시키기 위함이었다. 펜션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준비하던 중 불쑥 준호가 양손 가득 장난감과 고기를 사들고 나타났다.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요? 서연이 눈을 흘기자 준호는 이준이가 좌표 찍어줬어. 아빠가 고기 굽는 건 도와줘야 한다면서 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준은 모르는 척 단청을 피우며 하늘을 보고 있었고 이하나는 아빠 왔다. 고기 라고 외치며 준호의 품에 안겼다. 서연은 못 이기는 척 준호를 받아주었고 네 식구는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평범하지만 행복한 저녁 식사를 즐겼다. 모닥불 앞에 둘러앉아 마시멜로를 구워 먹으며 준호는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듯 아빠도 어릴 땐 할머니가 너무 무서워서 맨날 숨어 다녔어. 그래서 너희 마음 잘 알아 라고 아이들과 교감을 나누었다. 이준은 처음으로 준호에게 마음을 열고 아빠, 그럼 이제 할머니가 우리 못 괴롭히게 할 수 있어? 진짜로? 라고 물었고 준호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약속했다. 응, 아빠가 슈퍼맨보다 더 세게 지켜줄게. 약속해.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연의 마음속에 있던 얼음장도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어둠 속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불길한 시선이 있었으니 바로 모든 것을 잃고 궁지에 몰린 홍유라의 내연남이었다. 그는 홍유라에게 버림받고 도박빚에 시달리던 중 준호에게 앙심을 품고 마지막 한탕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는 펜션 울타리 너머에서 흉흉한 눈빛으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이들을 노려보며 이준호, 내가 내 인생을 망쳤으니 나도 내 가장 소중한 걸 빼앗아주지. 라고 중얼거렸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가 마치 다가올 비극을 경고하듯 스산하게 울려 퍼졌지만 모닥불의 따뜻함에 취한 가족들은 아무도 그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테라스에 나온 서연에게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순 없을까? 6년 전 그날로 돌아가서 내가 널 잡았다면? 서연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준호 씨, 깨진 그릇은 다시 붙여도 금이 남아요. 저는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당신은 아이들 아빠로, 저는 아이들 엄마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요. 그녀의 거절은 단호했지만 목소리에는 여운이 남아 있었다. 준호는 다가서지 못하고 그저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을 쳤지만 기다림 또한 사랑의 한 방식임을 깨닫고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운명은 그들에게 기다릴 시간을 주지 않았고 내일 아침이면 들이닥칠 끔찍한 사건이 그들의 관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펜션 주변에는 짙은 안개가 깔려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들었다. 서연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주방에 간 사이 마당에서 놀고 있던 쌍둥이의 비명소리가 짧게 들렸다가 사라졌다. 엄마. 찢어질 듯한 아이의 외침을 듣고 서연과 준호가 뛰쳐나갔을 때 마당에는 이준이 떨어뜨린 장난감 스마트폰과 검은색 승합차의 급제동, 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안개 속으로 사라진 아이들을 찾기 위해 서연은 미친 사람처럼 이름을 부르며 도로 위를 달렸고 준호는 핏발선 눈으로 주먹을 쥐며 하늘을 향해 포효했다. 누구야? 내 새끼 데려간 놈. 누구야? 죽여버릴 거야. 행복의 정점에서 다시금 나락으로 떨어진 두 사람의 처절한 절규가 새벽의 고요를 깨뜨렸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펜션 앞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었는데 도착한 경찰차들의 붉은 경광등만이 뿌연 안개를 가르며 불안하게 번쩍이고 있었다. 서연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이준이 떨어뜨린 장난감 스마트폰을 가슴에 품고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그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저리게 할 만큼 처절했다.
준호는 형사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도 시선은 계속해서 휴대전화 화면에 고정하고 있었는데 범인에게서 걸려올 협박 전화를 기다리는 그의 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들어가 숯덩이가 되어 있었다. 박 실장이 현장에 도착해 회장님, 주변 CCTV를 확보 중입니다만 안개가 너무 짙어서 차량 번호 식별이 어렵습니다. 라고 보고하자 준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경찰차 본이들 주먹으로 내리치며 대한민국 경찰이 다 동원돼서라도 찾아. 내 새끼들 털끝 하나라도 다치면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때 준호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고 발신 번호 제한으로 뜨는 화면을 보자마자 주변의 모든 소음이 일시에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는데 수화기 너머로 이준호 회장님, 오랜만이네. 나 누군지 알지? 라는 비릿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홍유라의 내연남이자 도박빚에 시달리던 최동식이었고 그는 준호 때문에 홍유라에게 버림받고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내 아이들 어디 있어?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준호가 억누른 목소리로 묻자 최동식은 킬킬거리며 돈. 물론 필요하지. 현금으로 50억 준비해. 그리고 경찰 따돌리고 혼자 와 이 딴짓하면 애들 손가락 하나씩 보낼 테니까 라고 섬뜩한 협박을 남기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서연은 통화 내용을 듣고 안 돼. 우리 애들 때리지 마. 라고 중얼거리며 실신 직전까지 갔지만 준호는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잡고 흔들며 정신을 차리게 했다. 서연아, 정신 차려. 내가 구해올게. 내가 목숨 걸고 데려올 테니까 넌 여기서 기다려. 준호의 눈빛은 결연했지만 서연은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도 갈래. 나도 같이 가. 혼자서는 위험해. 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준호는 서연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범인이 흥분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당신은 여기서 경찰이랑 대기하고 있어? 약속할게. 반드시 셋 다 살아서 돌아올게. 라고 말한 뒤 박 실장이 준비해온 현금 가방을 챙겨 자신의 차에 올라탔다. 준호의 차가 굉음을 내며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바닥에 엎드려 신에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제발, 제발 그 사람과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준호가 최동식이 지시한 장소인 인천 외곽의 폐공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지만 공장 안은 여전히 어둡고 습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현금 가방을 손에 쥐고 조심스럽게 공장 내부로 진입했는데 녹슨 철제 구조물들 사이로 아저씨, 여기 오지 마. 함정이에요. 라는 이준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 고개를 돌리자 2층 난간에 밧줄로 묶인 채 입에 테이프가 붙여진 쌍둥이의 모습이 보였고 그 옆에는 쇠파이프를 든 최동식이 광기 어린 눈으로 준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 하나는 공포에 질려 눈물 범벅이 된 채 떨고 있었지만 이준은 용감하게도 몸으로 동생을 가리키며 준호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아이들의 처참한 모습을 본 준호의 이성은 순식간에 끊어졌고 그는 기 개자식아. 애들은 놔줘. 돈 가져왔잖아. 라고 소리치며 가방을 바닥에 던졌다. 최동식은 쇠파이프를 바닥에 끌며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는데 그 긁히는 소름 끼치는 금속 소리가 텅 빈 공장을 울렸다. 그는 돈 가방을 발로 툭 차며 비웃듯 말했다. 이준호, 내가 이렇게 제 발로 죽으러 올 줄 몰랐네. 돈은 챙기겠지만 너를 살려보낼 생각은 없었거든. 내가 내 인생 망친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지. 최동식의 눈은 이미 돈 욕심을 넘어선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그는 준호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쇠파이프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준호는 필사적으로 공격을 피하며 최동식의 빈틈을 노렸지만 평생 펜만 굴리며 살아온 그가 막무가내로 덤비는 최동식을 제압하기란 쉽지 않았다. 격투 끝에 준호가 최동식의 복부를 가격하고 아이들이 있는 쪽으로 달려가려던 순간 최동식이 숨겨두었던 잭나이프를 꺼내 들고 준호의 등 뒤로 달려들었다. 아빠, 뒤에. 조심해. 이준이 필사적으로 소리쳤고
그 아빠라는 단어는 준호에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했다. 준호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최동식의 칼날을 맨손으로 받아냈고 손바닥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최동식의 팔을 꺾어 제압하려 했다. 하지만 최동식은 발악하며 준호를 밀치고는 목표를 바꿔 묶여있는 아이들을 향해 달려갔다. 내 새끼들부터 죽여주마. 최동식이 아이들을 향해 쇠파이프를 내리치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준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날려 아이들을 자신의 품으로 감싸 안았다. 퍼거리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쇠파이프가 준호의 어깨와 머리를 강타했고 붉은 선혈이 튀어 이준과 이하나의 얼굴에 뿌려졌다. 준호는 극심한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아이들을 꽉 껴안는 팔을 풀지 않았고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라고 힘겹게 속삭이며 흐릿해지는 의식을 붙잡으려 애썼다. 최동식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준호를 보고 당황하여 뒷걸음질 치다가 다시 한번 공격하려 했지만 그때 공장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다. 박 실장이 준호의 차에 미리 부착해둔 GPS 추적 장치를 통해 위치를 파악하고 경찰을 대동하고 온 것이었다. 꼼짝 마. 무기 버려. 경찰들의 총구가 겨누어지자 최동식은 무기를 떨어뜨리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고 현장은 순식간에 제압되었다. 박 실장과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을 때 준호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자세 그대로 굳어있어 억지로 떼어내야만 했다. 이준과 이하는 피투성이가 된 준호를 보고 충격에 빠져 울음조차 터뜨리지 못하다가 구급대원이 준호를 들것에 눕히자 그제야 아빠. 죽지 마. 아빠. 라고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다. 그 소리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보다 더 비통하게 울려 퍼졌고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서연은 피범벅이 된 준호와 울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이준은 의식 없는 준호의 손을 꼭 잡고 자빠. 내가 잘못했어. 멍청하다고 안 할게? 그러니까 눈 좀 떠봐해라고 엉엉 울며 빌었다. 수술실 앞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겁고 차가웠는데 서연은 깨어난 뒤에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수술 중 램프만 바라보고 있었고 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의자에 앉아 훌쩍이고 있었다. 의사가 나와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아 뇌진탕 증세가 있고 어깨뼈가 골절되었습니다. 다행히 뇌출혈은 멈췄지만 오늘 밤이 고비일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자 서연은 벽을 짚고 간신히 버티며 눈물을 삼켰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던졌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자신이 그를 조금만 더 믿었더라면, 아니 그를 혼자 보내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후회가 밀려왔다. 밤이 깊어지고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되자 서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준호의 침상 곁으로 다가갔다. 각종 기계 장치에 연결된 채 창백하게 누워있는 준호의 모습은 평소의 강인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고 머리에 감긴 붕대에는 붉은 피가 배어나와 있었다. 이하나는 준호의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아빠, 많이 아파? 내가 호호 불어줄게 라고 속삭이며 작은 입으로 바람을 불어주었고 그 모습에 서연은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다. 이준은 준호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낮에 아빠가 자신들을 감싸 안았을 때 느껴졌던 그 따뜻한 온기와 떨림을 기억해내고 있었다. 그것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본 산처럼 거대하고 바다처럼 깊은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그때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는 가운데 준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감겨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준호가 가장 먼저 본 것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서연과 아이들의 얼굴이었다. 그는 산소 마스크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눈빛으로 다행이다. 너희가 무사해라고 말하고 있었다. 서연은 준호 씨. 정신이 들어요? 나 알아보겠어요. 라고 다급하게 물으며 비상벨을 눌렀고 아이들은 아빠 라고 외치며 침대 난간에 매달렸다. 준호는 힘겹게 손을 들어 서연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허공에서 툭 떨어지고 말았다. 서연은 떨어지는 그의 손을 얼른
잡아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대며 펑펑 울었다. 바보같이 왜 그랬어요? 죽으면 어떡하려고? 우리 두고 가면 어떡하려고? 서연의 원망 섞인 고백에 준호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마스크 안에서 입 모양으로 사랑해라고 속삭였다.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지난 6년 동안 쌓아왔던 미움과 오해, 그리고 두려움이 그의 숭고한 희생 앞에서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오직 그에 대한 깊은 사랑과 고마움만이 남게 되었다. 이준과 이하나 역시 아빠의 손을 잡고 엉엉 울며 비로소 그를 자저씨가 아닌 진짜 아빠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병실 밖 창문 너머로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어둠과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희망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다. 경찰 조사 결과 최동식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살인 미수 및 납치 혐의로 구속되었고 이 사건의 배후에 홍유라가 간접적으로 연루되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어 수사가 확대되고 있었다. 또한 준호의 목숨을 건 구출 작전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그동안 그를 의심하던 여론은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 현실판 슈퍼맨이라며 찬사를 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준호에게 그런 세상의 평판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자신의 곁에서 숨쉬고 있는 이 가족들이었고 그는 다시 태어나도 이들을 위해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 확신했다. 며칠 후 일반 병실로 옮긴 준호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서연과 아이들의 지극정성 어린 간호 덕분이었다. 이준은 학교도 가지 않고 병실에서 노트북을 켜놓고 아빠에게 주식 차트 보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조르거나 해킹 기술로 병원 식단표를 미리 알아내어 아빠가 좋아하는 반찬이 나오는 날을 알려주는 등 톡톡히 밉상 노릇을 했다. 이하나는 아빠의 깁스 위에 알록달록한 그림을 그려주며 기건 아빠를 지켜주는 방패야 이라고 말해 준호를 웃게 만들었다. 서연은 준호의 수염을 깎아주며 이제 좀 사람 같네. 회장님이 이렇게 꼬질꼬질해서야 원. 이라고 핀잔을 주었지만 그녀의 손길은 더할 나위 없이 다정하고 부드러웠다. 어느 날 오후 낮잠을 자던 아이들을 바라보며 준호는 서연의 손을 잡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서연아, 나 퇴원하면 우리 진짜 집으로 가자. 내가 살던 그 작은 펜션 말고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곳은 아니더라도 우리네 식구가 함께 살 새로운 집으로. 서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준호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당신 어머니와는 확실하게 정리된 거죠? 준호는 씁쓸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응, 변호사 통해 절연 서류 보냈어. 그리고 어머니가 가진 지분도 전부 사회에 환원하도록 조치했어. 이제 나한테 가족은 너랑 애들뿐이야. 준호의 확고한 대답에 서연은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그의 품에 안겼다. 두 사람은 병실의 좁은 침대 위에서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6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고 돌아 드디어 제자리를 찾은 사랑을 확인했다.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병실 문 밖에서는 박 실장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고 그는 조용히 문을 닫고 돌아섰다.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방해가 아닌 온전한 그들만의 시간이었으니까.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더욱 단단한 땅이 굳어지듯 납치 사건이라는 비극은 오히려 이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강력한 접착제가 되어주었다. 하지만 행복한 결말을 위해서는 아직 처리해야 할 마지막 쓰레기가 남아있었다. 복지소에 수감된 최 여사는 여전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면회온 변호사에게 내가 나가면 다 가만 안 둬. 이준호 그 불효 자식부터 내칠 거야. 라고 악을 쓰고 있었고 홍유라는 해외 도피를 준비하고 있었다. 준호는 퇴원과 동시에 이 모든 악연을 끊어내고 서연과 아이들에게 완벽하고 깨끗한 미래를 선물하기 위한 마지막 청소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자비로운 아버지가 아니라 가족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려는 냉철한 심판관의 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계절은 어느덧 무더운 여름을 지나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로 접어들었고 로열스 그룹 본사 대회의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준호는 상석에 앉아 눈앞에 놓인 회의만 서류를 묵묵히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서류의 대상은 다름 아닌 자신의 어머니 최경자 여사였다. 이사회 멤버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준호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었고 준호는 만년필을 들어 망설임 없이 서류에 서명하며 마침내 길고 길었던 악연의 고리를 끊어냈다. 최경자 이사의 경영권 박탈 및 보유 주식 전량 사회 환원, 그리고 횡령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협조, 이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킵니다. 준호의 선언과 함께 의사봉이 3번 두드려졌고 그 소리는 로열스 그룹에 부패했던 과거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와도 같았다. 구치소 병동에 수감 중인 최 여사는 아들이 보낸 변호사를 통해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준호가? 내 아들이 나를 버려?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키웠는데? 다 너를 위해서였어. 그녀는 쇠창살을 붙잡고 절규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권력과 명예는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사라졌고 남은 것은 차가운 방의 바닥과 뼈저린 고독뿐이었다. 준호는 어머니를 면회하는 대신 그녀가 머물던 화려한 저택을 매각하여 그 수입금으로 미혼모와 난임 부부를 위한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것은 어머니의 죄를 대신 속죄하고 자신과 서연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는 그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결정이었다. 한편 홍유라와 그녀의 집안은 더욱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었다. 준호의 납치 사건에 간접적으로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성건설은 검찰의 강도 높은 세무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미지가 생명인 건설사에서 오너 일가의 청부 납치 스캔들은 치명타였고 결국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어 부도 처리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유라는 명품 가방들을 중고장터에 내다 파는 신세로 전락했고 밤마다 술에 취해 SNS에 준호와 서연을 저주하는 글을 올리다 네티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다. 서연은 뉴스를 통해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며 씁쓸함을 느꼈지만 인과응보야.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에는 피눈물 나는 법이지. 라고 중얼거리며 미련 없이 TV를 껐다. 모든 소란이 정리되고 평화가 찾아온 어느 주말, 준호는 서연과 아이들을 데리고 인천공항 경납고로 향했다. 영문을 모르는 서연은 갑자기 비행기는 왜 타러 가는 거예요? 여행 가는 건가요? 라고 물었지만 준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자니 오늘은 아주 특별한 비행이 될 거야. 우리 가족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이륙이거든 우이라고 대답했다. 경납고 문이 열리자 그곳에는 로열스 항공의 최신형 전용기가 서 있었고 비행기 앞에는 턱시도를 입은 이준과 드레스를 입은 이하나가 꽃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다. 엄마. 아빠가 여기서 엄마랑 결혼하고 싶대. 아이들의 외침과 함께 비행기 트랩에서 현악 사중주단이 내려와 감미로운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고 준호는 품에서 반지를 꺼내며 한쪽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6년 전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채 헤어졌지만 이제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 하늘 위에서 다시 시작하자. 평생 내 옆자리 부기장이 되어줄래? 투박하지만 진심이 가득 담긴 항공 용어 섞인 프러포즈에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장님. 이번엔 절대로 혼자 비상 탈출하지 않을게요. 끝까지 함께 할게요. 두 사람의 입맞춤 위로 아이들이 꽃잎을 뿌리며 환호했고 경납고의 직원들도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그들의 앞날을 축복했다. 결혼식은 그들이 처음 제회했던 A380여 개 끼 안에서 양가 친척들 대신 진정으로 그들을 아껴주는 가까운 지인들과 회사 동료들만 초대한 스몰 웨딩으로 진행되었다. 주례는 서연의 멘토였던 퀸즈 항공의 전직 임원이 맡았고 사회는 천재 해커 이준이 마이크를 잡았다. 지금부터 신랑 이준호 군과 신부 김서연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빠가 엄마 속 썩이면 제가 해킹해서 전 재산 기부해버릴 거니까 조심하세요. 이준의 살벌하면서도 귀여운 경고에 하객들은 폭소를 터뜨렸고 준호는 땀을 삐지 흘리며 명심하겠습니다. 아드님 기라고 깍듯하게 대답했다. 이하는 화동으로서 반지를 전달하며 엄마, 아빠, 싸우지 말고 뽀뽀 많이 해.
라고 외쳐 분위기를 더욱 화기애애하게 만들었다. 비행기가 이륙하여 구름 위로 솟아오르자 준호와 서연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창밖의 파란 하늘을 바라보았다. 6년 전 눈물을 머금고 떠나야 했던 그 하늘길이 이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그들을 감싸 안고 있었다. 행복해, 준호의 물음에 서연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다. 네, 꿈만 같아요. 아니, 꿈보다 더 좋아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고 숨지 않아도 되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그 미소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단단한 사랑과 신뢰가 녹아 있었다. 비행기는 난기류 없이 순항했고 그들의 인생 항로 역시 이제 막 맑은 날씨 속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시간은 다시 흘러 3년 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자동문이 열리며 세련된 정장 차림의 여성이 걸어 나오자 공항 직원들이 허리를 숙여 깎듯이 인사했다. 그녀는 바로 로열스 항공과 퀸즈 항공이 합병하여 탄생한 로열 퀸즈 항공의 서비스 총괄 본부장 전무로 승진한 김서연이었다. 그녀는 일과 가정 모두에서 완벽한 성공을 거두며 많은 여성들의 워너비이자 롤모델로 자리 잡고 있었다. 입국장 밖으로 나오자 멀리서 엄마 하는 소리와 함께 세 남자가 그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는데 앞치마를 두른 채 한 손에는 국자를 들고 있는 이준호와 훌쩍 자란 쌍둥이 남매였다. 준호는 과거의 냉철한 CEO 이미지는 온데간데없고 육아와 살림에 전념하느라 조금은 수더분해진 내조의 왕모습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달려와 가방을 받아들며 보느라 고생했어. 오늘 저녁 메뉴는 당신이 좋아하는 김치찜이야. 내가 묵은지 팍팍 넣고 끓였어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서연은 그런 남편의 뺨에 가볍게 키스하며 회장직 내려놓고 전업주부 하더니 요리 실력이 일취월장했네. 우리 남편 최고. 라고 칭찬했다. 준호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고 자신은 재단 이사장직만 유지하며 그동안 놓쳤던 아이들과의 시간을 보상받고 있었다. 물론 가끔 이준에게 주식 투자 조언을 구하는 것은 여전했지만 말이다. 이준은 이제 초등학생이 되어 소년티가 났는데 안경을 고쳤으며 엄마, 이번 유럽 출장 어땠어? 내가 분석해준 노선 데이터 도움됐어? 라고 물었다. 서연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럼 우리 이준 덕분에 탑승률 20%나 올랐더라. 나중에 엄마 비서실장 해야겠어? 라고 웃었다. 이하는 엄마의 팔에 매달려 엄마, 나 무용 발표회에서 1등했어. 아빠가 영상 찍었는데 손 떨려서 다 흔들렸어. 라고 고자질했다. 준호는 머쓱한 듯 뒷머리를 극적였고 네 식구는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다. 공항을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들은 더 이상 특별한 재벌가의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평범하고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이었다. 공항 밖으로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길, 가을 햇살이 그들의 등 뒤로 따뜻하게 쏟아져 내렸다. 준호는 서연의 손을 잡고 서연은 이하의 손을, 이하는 이준의 손을 잡고 나란히 걸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네 사람을 하나로 연결해주고 있었다. 서연아,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 거지? 준호가 짐짓 모르는 척 물었다. 서연은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집으로요. 우리 가족이 기다리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으로.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는 저 높은 가을 하늘처럼 끝없이 맑고 푸르렀다. 6년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찾은 빛. 그것은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기적이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난 뒤 준호와 서연은 테라스에 앉아 와인 한 잔을 기울였다. 하늘에는 별이 쫓이 박혀 있었고 멀리서 비행기 한 대가 반짝이며 날아가고 있었다. 준호가 문득 물었다. 만약 6년 전에 어머니가 그런 짓을 안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글쎄요. 아마 평범하게 살았겠지만 지금처럼 서로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깨닫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아픔이 있었기에 더 단단해진 거 아닐까요? 준호는 그 말에 동의하며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래? 돌아보면 모든 것이 운명이었던 것 같아. 당신을 만난 것도, 헤어진 것도, 그리고 다시 만난 것도.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은 바로 당신이야. 방 안에서 자다 깬 이준이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보고는 조용히 문을 닫으며 미소 지었다. 아빠, 엄마, 이제 걱정 마. 내가 해킹으로 우주 정복해서 고난과 역경을 딛고 피어난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그들의 창가에는 언제나 따스한 불빛이 켜져 있을 것이다. 영원히.